자,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이 지문은 2017학년도 11월에 시행된 고등학교 1학년 국어 모의고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학생들도 이 고등학교 독해력을 미리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국어학원이 현행 수업을 뭐 시험 대비를 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물론 해야 되지만 그것도 있지만 이 독해력은 미리 키워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는다고 해서 이 독해력이 길러질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이 책을 실제로 읽으실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능 국어의 성격상 수능 국어 형태로 책을 읽는 방법이 필요하죠. 보통 우리 지역 특히나 이 학군 지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막 치열하게 좀 뭐 상위권 대학 많이 가고 이런 지역은 뭐 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상위권 대학을 가고 이렇게 하는데 국어 과목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높아졌다. 자,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일단 수능 국어 지문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독해하는가. 요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보통 우리가 앞에 한 두 문단 정도까지는 글 전체에 화제가 들어있어요. 자, 글의 화제라는 것은 뭐냐면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죠. 그러면 이 화제와 관련돼서 뭐가 들어가 있느냐? 중요 정보가 그 다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요 정보는 화제와 관련된 매우 거기 교재 있어요. 네. 화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꼭 이렇게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 정보. 그러면 중요 정보 뒤에 딸려 있는 것이 이제 세부 사항이죠. 세부 사항은 그냥 막 읽어 나가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정보는 잘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문단별로 읽으면서 중요 정보를 어떻게 분별하는지 이렇게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슈라는 것은 쟁점이에요. 서로 대립되는 요소죠. 그래서 대립항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X와 Y, A와 B, 그죠? 흰색과 검은색, 빨간색과 파란색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글 전체, 글쓴이의 관점,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중요 정보가 여기에서 나타난 쟁점에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전체 수능 비문학 지문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이런 거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중학생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년 구분 없이 중학국어 했을 때는 그냥 통으로 이것을 주로 하고 학교별로 이제 시험 볼 때는 그때 이제 나눠서 학년별로 그 반을 구성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또 고등학교 수업을 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하고 시험 기간 때는 따로따로 해서 이제 주중에 우리가 수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 비워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당분간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년이 조금이라도 더 낮은 시기에 이걸 시작하면 그만큼 이익이에요. 여기 있는 친구들의 형제들이 있는데 고1 때 이런 거 처음 읽는 사람들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너무 놀라워요. 영어 수학학원 가서는 그렇게 뭐 선행 이렇게 한다면서요. 실제로 국어가 한 30% 반영됩니다. 영어가 반영되는 게 16.5% 정도예요. 수능 내신 말고 그렇게 된다면 국어를 일단은 잘 40%까지도 반영돼요. 실제로. 수학 한 30%, 우리가 문과 계열로 간다면. 그래서 왜 그렇게 반영 비율이 달라졌냐?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이죠. 90점 넘으면 1등급, 80점 넘으면 2등급, 70점 넘으면 3등급. 이런 식으로 딱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어에 우리가 영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영어 열심히 해야 돼요. 남의 나라 말이기 때문에 단어 열심히 외우고 할 게 많아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에너지의 일부를 충분히 비축해서 국어에 힘을 쏟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독해력은 연습하면
안 늘어 연습해갖고 느는 게 아니라 뭐 DNA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험 과목입니다. 수능 지문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이렇게 파릇파릇한 푸릇푸릇한 이 중학생들이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선생님이 계속 선행학습을 진행하죠. 요즘 뭐 선행학습 이런 말 하면 이제 좀 악마화 시킨데 선행은 나쁜 거고 이런데 예습하는 거예요. 그냥 선행이 아니고 예습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 시험 안 봤죠? 중학교 때 이렇게 내신 대비했죠? 고등학교 때 갑자기 확 어렵게 내요. 선생님 뭐라고 생각하냐? 반칙이야 이거는. 그래서 미리 예습하셔야 됩니다. 선행이란 말 대신에 훨씬 더 고급스럽고 훨씬 선생님 개념에 맞는 것. 미리 우리가 예습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길거리에서 넘어져 무릎 다친 사람이 아라고 소리를 지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통증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죠. 이렇게 타인의 의도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공감은 인간 생활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공감으로 인해서 소외감도 극복하고 협력도 가능하고 이타적 행위를 할 수 있죠. 자, 여기에서 화제는 이거예요. 공감 얘기인 줄 알았는데 공감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공감이 형성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할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개념이 나왔죠, 여기서. 공감은 타인에 대한 이해예요. 아빠, 나 시험 망쳤어 했더니, 왜 공부를 안 했니? 라든지, 몇 점이나 받았는데, 이러면 T라고 하죠. 그죠? 아빠 T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한동안 유행했죠? 그러면 시험 못 봤어. 그럼, 어이구, 그랬구나. 괜찮아. 뭐 이게 이제 공감해준다는 거죠. 그 사람의 의도나 마음을 이해한다. 그치? 시험 못 봤어요. 엄마. 이러면 무슨 뜻이냐면 그 위로를 좀 받고 혼나고 싶지 않다는 의도가 들어있지. 나중에 그걸 체크해도 되는데 공부하라고 했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공감이 그런 거죠. 특히 인간 생활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소외감 극복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협력도 가능하고 저 사람 도와줘야 되는구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그죠?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게 맞죠. 왜 그럴까요? 내가 근무하는 기업이라든지 내가 일을 하는 어떤 영역의 분야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5천만, 5,100만 명, 5,300만 명인지 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5천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다 어우러져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그게 가능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조금 더 소득이 낮은 사람을 위해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나누어 줘야 하는 필요가 있죠. 다 나눠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 세금을 구간별로 조금 더 낸다. 이런 내용, 개념이 된다. 자, 그게 협력이죠. 그 다음에 이타적인 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그지? 남을 위한 행위도 할 수 있어. 그만큼 공감이 더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공감을 내가 받았다. 이렇게 하면 소외감을 덜 느끼는데 나는 뭔가 이 세상에서 외톨인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린다. 그렇죠? 그런 경우는 충분히 그 사람과 많은 걸 같이 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함께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지문에서 화제를 이해했죠. 공감이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방금 이 공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여기가 바로 화제가 됩니다. 그렇게 읽어야 돼요. 불과 몇 년 안에 우리는 고3 됩니다. 다. 금방 고3이에요. 아시겠죠?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한 1, 20년 같은 시간은 우습게 지나갑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3,650일밖에 안 돼요. 그죠? 20년이 7,300일입니다. 금방 지나가. 그렇죠? 그러면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지? 승호? 시간을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나요? 계획, 플래너 이렇게 생각하죠. 그거 맞긴 맞는데 어떻게 계획할 거예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하고 시간 하여튼 자투리 시간 없이 잘 조직하는 게 필요한 거겠죠. 그게 시간 계획이죠. 자, 맞긴 한데 틀린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다가 아침에 1시간 정도 늦게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러면 그 이후의 시간들은 다 틀어져 버리는데 시간 관리의 제1번은 우선순위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우선순위는 뭐냐? 내가 해결 안 되는 문제부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죠? 시간은 한정돼 있어. 짧단 말이야. 특히 중고
중학교 1학년부터 쳐도 6년이고 중학교 한 3학년쯤 되면 이제 3년 반. 근데 그 3년 이후에 3, 4년 이후에 11월 달에 시험 보니까 실제로만 한 3년 정도밖에 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 내가 먼저 해야 되는 일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자투리 시간에 조금 논다든지 뭐 게임도 좀 한다든지 TV를 좀 본다든지 해야 되는데 쇼츠 보고 릴스 보고 이걸 우선으로 하고 공부는 자투리 시간에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인데. 아시겠죠? 우선순위부터 해야 돼요. 다른 선생님도 막 놀고 싶고 이런데 오늘 중학생 수업을 해야 된다. 고등부 수업을 해야 된다. 교재 만들고 그 다음에 조교나 아니면 이호점에 같은 경우는 강사가 있으신데 그분한테 뭘 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경우에 미리 그거부터 해놔야지. 하루 종일 해서 내가 쉬는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그 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게 선생님이 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오늘 중학교 수업에서 뭘 할까다 2017년 11월 거를 해야겠구나 라고 이런 어떤 수업 계획도 짜고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학생도 마찬가지야. 이거부터 해결해야죠. 내가 이걸 읽는 게 해결이 안 되면 이거 읽는 것부터 해결하고 고등학교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등학교 가서 여학생들은 국어 점수가 60점, 50점, 40점이 나와요. 그런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20세기까지 공감은 이론과 모의 이론입니다. 이론, theory고 모의 이론은 simulation theory입니다. 주로 설명되었어요. 이론은 사람이 세상을 접하면서 마음의 작동 방식, 마음이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개념적인 이론을 갖게 돼요. 이것을 바탕으로 두 번째, 개념에서 논리적으로 추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서 2번으로 간다. 그래서 theory를 바탕으로 그 다음 단계의 theory를 이해하게 된다. 이게 이론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사람은 누구나 넘어졌던 경험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아기 때 보통 3,000번 정도는 넘어진다. 쾅 넘어져요. 근데 그 크기가 작기 때문에 아이들이 키가 작기 때문에 넘어지면 되게 아플 것 같지만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키가 큰 사람이 넘어지면 막 뼈도 부러지고 이러죠. 아기들은 넘어졌다 해서 높은 데서 떨어지지 않는 한 큰 문제가 안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넘어졌던 경험이 있죠. 어른 돼서도 넘어지잖아요. 자, 이 경험을 통해서 다쳤다는 사건, 통증, 소리 지른다는 표현, 세 가지 사이에 인과적 법칙이 있다 했습니다. 사건과 그 다음에 마음과 그 다음 표현, 여기 안에 인과적인 법칙이 있음을 발견하죠. 그렇죠? 이것이 1-1번이죠.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이 개념적 이론을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넘어져 다친 타인이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관찰했을 때 개념적 이론, 자, 타인의 모습을 관찰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가 통증을 느꼈을 것이라고 추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1-2가 되죠. 그죠? 죄송합니다. 논리적 추론이 2였죠. 자, 그래서 논리적 추론이라는 것은 2-1번이 된다. 자, 그래서 그의 모습을 관찰하고 나서 내게 개념적인 이론이 있기 때문에 추론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론에 따르면 그랬습니다. 자, 일단 이론을 막 설명하죠. 이렇게 읽어야 된다. 이 긴 글을 전체 내용을 다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핵심만 빨리 추려내야 된다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에 따르면 사람은 4세부터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한 개념 이론을 갖게 됩니다. 4살 때부터 갖는데요. 그래서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뭘 사고하게 된 거는 살면서 우리의 본성이 변질된 거죠. 사람은 결코 자기중심적일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 무리생활, 이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신의 마음과 타인의 마음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비로소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죠. 이게 3번입니다.
개념적 이론에서 추론을 거치면 어떤 데 도달하냐?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 이게 공감이죠. 이론에서 여기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의 이론은 뭐냐면, 근데 이와 달리 이렇게 나왔죠. 그죠? 이와 달리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이슈죠. 쟁점이란. 이론이 아니라 모의 이론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자신이 타인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상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상상함으로써 타인을 이해할 수 있다. 모의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타인의 상황에 자신을 투사시켜봐요. 자, 투사란 말은 뭐냐? 비추어 본다는 거죠. 투사시킨 후에 그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상상하는 모의 실험을 합니다. 투사 이후에 뭐가 나가냐? 모의 실험을 한다. 그로 인해서 얻은 생각을 다시 타인에게, 그러면 모의 실험 후에 결론을 얻죠. 자, 그 다음에 타인에게 투사해봐요. 그죠? 그래서 3-1, 그 다음에 3-2 생각을 해보죠. 시뮬레이션을 돌려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3입니다. 이게 투사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자, 이렇게 분석적으로 읽으란 말이에요. 전체 내용을 읽고는 이걸 막 그냥 생으로 막 이해를 하려고 하면 그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해 안 돼요. 아무리 글을 잘 읽을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글을 잘 읽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문 전체의 구조나 흐름을 빨리 잘 파악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러면 이것이 자유롭게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타고난 똑똑함이 있지만 노력 안 하면 안 똑똑해져요. 오히려 꾸준히 노력한 사람이 훨씬 똑똑해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의 이론은 시뮬레이션, 상상을 통해서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달한다. 자, 넘어져 다친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것을 봤을 때 그 상황에서 자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죠? 나라면 상상으로 재현해 봅니다. 재현이 뭐죠? 현실화 시켜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지. 모의 실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리플레이 해보는 거야. 다시 한번 현실처럼 만들어 보는 거죠. 자, 재현해봄으로써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동일한 상황에서는 모의 실험을 한 자신의 마음과 타인의 마음이 서로 유사하다. 자, 마음은 서로 유사하다. 그 다음에 타인의 마음보다 내 마음에 접근하기가 더 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비추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모의 이론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남들도 그럴 것이다. 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통해 얻어진 생각을 남에게 비추어 보는 것이 추론하는데 그게 모의 이론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개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아,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작동하는구나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론이란 말이에요. 마음속에 이론이 생긴다. 이론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그걸 돌려본다. 이러면 시뮬레이션, 즉 모의 이론이 된다. 자, 이론과 모의 이론은 한동안 상호 배타적이었습니다. 서로를 배척한단 말이에요. 모의 이론 측에서는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한 개념적 이론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개념이 실제로 존재했어? 해?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자, 이론 측에서는 모의 실험을 가지고는 정확하게 재현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이론을 A라고 하고 모의 이론을 B라고 한다면 이것은 A가 B를 비판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B가 A를 비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정리해놔야 돼요. 그래야 빨리 볼 수 있다. 이거 뭐 1, 2초면 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모의 이론은 너희 개념적 이론이라는 건 실체가 없어. 그리고 이론은 야, 모의 실험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재현해? 사람마다 다 느끼는 게 다른데.
마음의 작동 방식부터 개념화 시켜야지. 이론화 시켜야지.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다투었다. 자, 최근에는 두 이론을 통합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리버먼은 뭐냐면 두 체계 이론입니다. 자, 두 체계 이론. 그러니까 C로 갔죠. 아까 A, B, C. A가 이론이고 B가 모의 이론이었어요. 그죠? C는 뭐라고? 두 체계 이론. 두 가지를 다 통합했습니다. 모의 이론에서 말하는 모의 실험은 뭐냐면 거울 체계입니다. 우리 거울 치료 이런 말 들어봤죠? 결국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타인 혹은 내 마음, 나 자신을 비추어 본다. 자, 이론에서 말하는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한 개념적인 이론을 통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심리화 체계. 모두 갖고 있어요. 자, 거울 체계는 오히려 B, 모의 실험에 가깝죠. 심리화 체계는 마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거죠. A에 좀 더 가깝다.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죠? 모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타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곧바로 이해할 때는 거울 체계가 작동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해서 추상적인 이유가 필요할 때는 심리화 체계가 작동합니다. 따라서 이론이 오히려 좀 더 추상적이죠. 그죠? 추상적 추론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모의 실험을 통해서 타인의 마음에 비추어 보는 것은 곧바로 이해할 수 있을 때 거울 체계는 그래서 모의 실험에 가깝다. 이렇게 본다.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다시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이 지문 그대로가. 그런데 이 지문을 읽는 방식은 어떤 지문에나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뭐죠? 바로 이거죠. 모든 지문은 이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실은 모든 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은 원래 그 책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거를 줄이고 다듬어서 요만한 지문으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수능 국어 지문에서 보는 것은 뼈대만 이렇게 남아있는 지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조만 탁 남아있다. 그러니까 구조를 잘 파악하는 게 필요해요. 흐름을 봐야 돼요.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 둘이가 이렇게 대립이 됐는데 이것을 두 체계 이론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 통합을 시켰구나.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추상적인 이유를 알 때 심리화 체계라는 것은 오히려 마음의 작동 원리, 이론 체계에 가깝고, 이론. 그 다음에 오히려 거울 체계가 모의 실험. 그지? 비추어 본단 말이야. 투사시켜 본다는 게 거울 이론에 있었죠. 그죠? 내 마음이 이랬으니까 쟤도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는 거. 투사해 본다.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그게 뭐라고? 모의 이론입니다. 그죠? 내 마음에 이렇게 표현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막 개념이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심리적으로 뭘 느끼는 체계,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이론이다. 자, 낮은 수준에서 타인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순간에 무엇? 이것은 거울 체계에 가깝다. 높은 수준에서 타인의 신념이나 동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왜? 이랬을 때는 어때요? 심리화 체계가 들어갑니다. 왜는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이에요. 무엇은 되게 쉬워요. 요거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죠. 그러나 왜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답니다. 자, 리버먼은 그래서 이 두 체계를 다 통합해서 이게 따로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야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리버먼의 주장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두 체계의 서로 다른 작동 방식과 두 체계 사이의 순차적 관계입니다. 자, 작동 방식이 달라요. 작동 방식은 다르고 그 다음에 관계는 오히려 순서가 있어. 순차적이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한 사람이 타인의 행위를 관찰할 경우 거울 체계가 무의식적이면서도 자동적이야. 자, 거울 체계는 아까 모의 실험이라고 했죠? 무의식적이에요. 그냥 떠올라 버린다. 아, 쟤 저거 하고 있구나. 바로 나온다. 그죠? 그러면서 자동적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상대를 보면서 이해도가 높아지게 돼 있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꾸벅꾸벅 졸면, 밤에 뭔가 릴스를 좀 봤구나. 혹은 어젯밤에 게임을 좀 하셨구나. 밤에 그냥 오늘 토요일이니까, 그죠? 편안하게 좀 노셨구나. 이렇게 됩니다. 평소에 졸지 않던 학생이 꾸벅꾸벅 졸아. 그러면, 더욱더 그런, 혐의를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렇구나. 무엇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학생이 선생님한테 막 화를 냈어요. 아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막 이러면, 왜 저럴까? 여기에서는 좀 더 높은 단계가 필요해요. 뭔가 여러 명 앞에서 자기를 공격했다고 잘못 이해했구나. 그럼 사과를 한다든지. 이게 다 공감이죠. 공감 이론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 뭐 서연이한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이유,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 생각에 몰입을 하면, 그래서 몰입, 거울 체계는 자동적인데 몰입을 하면 의식적으로 바뀌면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순차적이라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죠? 무의식적에서 의식적으로 지금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갔을 때 몰입을 하면 심리화 체계가 작동한다.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사실 알파벳을 잘못 썼죠.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것은 아까 B였지, B. 그죠? B. 모의 실험이라면. 모의 이론이죠, 그죠? 자, 심리화 체계 의식적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은 이론이라는. 좀 더 추상적이죠. 자, 그래서 이는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왜 그렇게 이해하는지 과정에 선행한다. 그냥 쉽게 말해서 뭐죠? 무엇에서 우리는 왜로 나아간다. 이 소리입니다. 무엇은 보기가 쉽지. 자동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학생은 지금 이렇게 딱 보면 다 공부하는 거, 뭐 하고 있는지 바로 보이죠. 그죠? 근데 시험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학생은 비슷하게 점수가 나왔는데 누가 갑자기 시험 점수가 떨어졌어. 왜 이럴까? 여기는 이제 다양한 어떤 분석이 필요해집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순차적인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순차적이다. 자, 그래서 리버먼은 두 체계를 통합했다.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리버먼은 다만 했습니다. 더욱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공감이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완성이 필요해요. 더욱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진정한 공감은 거울 체계와 심리화 체계 작동을 바탕으로 정서적 일치와 그 다음에 실천적 동기가 필요하다. 이게 C의 핵심이죠. 즉 리버먼의 두 체계 이론의 핵심이랍니다. 타인의 감정 상태와 심지어 뭐죠? 동일한 느낌을 가져야 돼요. 어이구 되게 아프겠구나. 많이 힘들겠구나. 그죠? 그 다음에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형성되었을 때 이때 공감이 완성돼요. 힘들겠다 하고 넘어가면 그것은 공감이 아니라는 거죠. 도움까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된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 이해됐죠? 이 지문을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해 볼까요? 자, 공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론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첫 번째 이론이었죠. 그래서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한 개념을 중시했어. 추론이 필요하다. 그죠? 그러나 두 번째 단계에서 뭐가 필요했냐? 모의 이론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론과 모의 이론에서는 공감이 서로 다르게 작동한다고 하였으나 리버먼은 이 두 체계를 모두 결합하여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는 가운데 완성 단계에 이르러서는 정서적 일치와 실천적 동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았다.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할 수 있어요. 모의 이론과 이론. 이론이 먼저 나왔고 모의 이론이 그 다음에 나왔는데 리버먼이 두 개를 통합했죠. 그래서 마지막에 진정한 공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서적 일치와 실천적 동기까지 나가야 된다.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잘해야 됩니다. 이거 못하면 큰일 나요.
선생님이 국어 학원이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대학 갈 때 이거 못하면 난리 나는 겁니다.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론에 근거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3세에서 5세 아동들에게 인형극을 보게 했어요. 방으로 돌아온 셀리가 구슬을 찾기 위해 어디서부터 살펴볼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자, 3세에서 5세면 아까 4세 때부터 이게 형성된다 이랬죠? 자, 셀리와 앤이 함께 방에 놀고 있다. 방에서 셀리는 바구니 안에 자신의 구슬을 넣었습니다. 셀리가 방을 나가 산책을 간 사이에 앤이 그 구슬을 상자로 옮깁니다. 자, 그러면 셀리는 다시 방으로 들어와서 어디를 먼저 볼까? 자, 바구니에서 상자로 옮겨졌죠. 셀리가 다시 돌아온 다음에는 1 혹은 2, 둘 중에 하나죠. 30%는 바구니에서 찾을 거라고 했고, 그 다음에 70%는 상자에서 찾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3세에서 5세 아동들입니다. 알겠죠? 자,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상자에서 구슬을 찾을 것이라고 답한 70%의 아동들은 자기중심적 사고를 통해 셀리의 행위를 예측하였겠군. 상자에 자기중심적 사고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 마음 중심으로 봤다는 거죠. 그죠? 타인의 마음을 중심으로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내 중심으로 봤다. 왜? 인형극을 보니까 그 상자로 옮겨놨지. 그죠? 자, 2번. 타인의 마음을 인과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아동들은 구슬의 실제 위치를 셀리가 모르고 있다는 걸 파악했죠. 30% 애들이 상자부터 찾겠죠. 왜 그럴까요?